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문승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예비고를 위한 설명회가 총 3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랑 마지막 이렇게 위치를 좀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과연 학부모님들 그리고 혹은 더러운 학생들이 과연 여기 와가지고 저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는 걸 조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첫 날인지라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부터 입시가 조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뀌는 내용 중에서 특히나 수학에 해당되는 내용 이 무엇이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변화에 맞춰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입시 체계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에 대해서 수학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학에서 드러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바로 과목의 변화인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참고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앞부분 내용들은 제가 PPT에 조금 안 실어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 네, 앞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기존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표에 있는 게 바로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사진 먼저 찍으시게. 네.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 과목명의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수학의 이름이 수학 상하, 수학원 수학 2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좀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 2,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게 조금 몇 개의 과목들이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만 바뀐 건 아니고 뭐 과거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용의 순서가 살짝 바뀐 것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과목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기존 교육과정에서 수능 출제가 수학이 어떻게 됐었냐면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에 해당을 하고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 과목 한 과목을 골라서 총 3과목을 수능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해서 보통 수능을 치렀고요. 대부분의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요. 제가 정확한 소수점 아래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24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하 선택자가 4%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기하는 거의 선택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과 확통이 정말 죄송한데 제가 헷갈려요. 하나가 45고요. 하나가 50입니다. 51입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미적 아니면 확통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상에선 수능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아예 없고요. 무조건 대수,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 1이었죠. 우리 미적분 1, 기존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무조건 이렇게 3개의 과목을 수능을 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기존 수능에서 그러했지만 대수와 미적분 1, 얘가 고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를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공통 과목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의 이제 수능 기조가 저 두 과목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수능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두 과목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신 등급제가 변환이 됐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존에는 9등급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등급 개수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 보니까 등급 구간의 그 너비가 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위쪽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의 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4%까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인원수가 조금 적은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옆에 있는 한가람고를 예를 들어보면 100년 중반에서 후반대의 인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1등급 맞는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작은 이제 한 자릿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등급의 비율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10%까지 상승을 한 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 9등급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1등급을 맞는 게 조금은 수월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 등급제에서 2등급까지, 물론 조금 넘기는 하지만 2등급까지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바뀐 이제 등급제에서는 1등급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등급을 따기가 수월해진 것도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도 생겼냐면 1등급을 맞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가 꽤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까지는 기존 이제 내신 9등급제가 사용이 됐으니까요. 만약에 기존의 학생들이
1등급을 아쉽게 못 맞춰서 2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위로를 해주냐면, 아, 정말 아쉽다. 아, 그치만 잘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험에서는 꼭 1등급 맞아보자. 이런 종류의 위로를 해줬다면, 만약에 바뀐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2등급을 맞아온다면, 아, 당연히, 자, 이상한 놈은 아닙니다. 위로는 당연히 해줄 거예요. 위로는 당연히 해줄 건데, 실제 여기 제가 이 퍼센트 비율 맞게 칸 크기를 조절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바뀐 이제 등급제도에서 2등급을 맞아온다. 그러면 물론 2등급이 살짝 걸쳐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 3등급과 4등급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등급제에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기존에 4등급 맞던 학생들과 같은 포지션에 위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물론 모두까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아마 이런 표현들을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중학교 성적이 올 A야. 그런 것들이 뭐 아예 불가능한 스토리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게 거의 없었거든요. 뭐 아예 없다라고 하기 좀 힘들지만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바뀐 등급제 안에서는 그래도 올 1등급을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확대가 조금 일어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뀐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집중해야 될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 출제 과목에 해당하는 대수와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선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두 번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일단 결론은 뭐냐면, 저는 수업을 일단 예비고일 시절에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모양으로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커리큘럼에 있을 거니까요. 별도로 사진을 찍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찍으시면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여전히 기존 이제 바뀐 교육제도 안에서도요, 결국 중심이 되는 과목은 기존의 수학1과 수학2에 해당했었던 대수와 미적분,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의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과목의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걸 빼버리고요. 대수와 미적분원, 얘네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제가 확률과 통계를 사실 제외한 이유는요, 물론 대수와 미적분원이 중요해서도 있겠지만, 사실 확률과 통계 저 과목은요, 저 과목을 할 때 저 내용들이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수학하의 마지막 단원의 경우의 수라고 있어요. 바뀐 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수학 1으로 1학기 내용으로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 경우의 수 단원의 내용들이 일단 시작이에요.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잘 하지 못하면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 빵꾸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껏 수업을 해오면서 그 단원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우의 수를 제가 직접 다루기 전까지는요, 좀 거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 못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수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통계를 믿어야겠죠.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아이들은 나름 열심히 해왔겠지만 미안하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기 전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좀 밀어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랑 과목 자체는 사실 다른 두 과목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제가 고3 수업을 할 때도요, 보면 공통 수학에 해당하는 공통 그 과목들에 해당하는 킬러들은 아이들이 못 풀어서 틀려요. 근데 확률과 통계 킬러에 해당하는 부분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전부 다 손을 댑니다. 물론 틀린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었는데 틀린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 경우의 수 말 그대로 세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세는 문제인데 얼마나 잘 묶어서 세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얘는 미리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개념을 탄탄하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확률과 통계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을 틀리고 고쳐가면서 만드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예비고일 시기에 빨리 시작한다라고 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는 과목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대수랑 미적분원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커리를 조금 짜봤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커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적분 1, 그러니까 기존 이제 과정에서 수2죠. 이 과목을 2번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2번이나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2 그리고 미적분원 얘네가 조금 특별한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목이냐면요, 교과서적인 이론보다는요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실전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은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공통 과목에 해당했었던 수학 1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문제집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요, 수학 1이 단원의 개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 2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나요. 뭔 얘기냐면 일단은 수학에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수투는요, 두 번째, 교과서적인 개념들을 잘 버무려서 실제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개념, 실전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은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영상의 일부를 조금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판서냐면요. 제가 수학2 단원이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중간쯤, 미분 중간쯤 가보면 극대극소와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수업을 하면 수업을 4시간을 합니다. 그 중에 앞에 1시간은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인 수업 시간은 3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단원을 수업을 할 때는요. 원래 제가 항상 초반에는 이론 파트를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단원은 놀랍게도 요나의 기준입니다. 이론 파트만 제가 2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만큼 요 단원은 이론 정리하기 정말 많은 단원이고요. 이 이론 정리하는 데만 요 칠판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쓴 거예요. 물론 요 강의는 아닙니다.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사용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요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두 화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두 화면은 뭐냐면 교과서에는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적 개념만 적은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교과서적인 개념까지도 다뤘거든요. 그래서 칠판을 정말 몇 번을 지웠는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교과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개념까지도 정말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번을 제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릴 수 없나요? 요거요? 내릴 수 있나요? 원래 내려서 하잖아요. 제가 전부 다 모든 내용이 안 들려서 제가 알아들은 것만 말씀드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PPT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마 그리고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조만간 금방.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영상 올라올 때는 여기에 화면 처리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일단 1등급을 위한 전략. 요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전히 어려운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의대 쪽까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올 1등급까지도 내신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등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냐. 전략이 이제 스물스물 떠오를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접니다, 저. 제가 일단 제가 자신 있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연히 사실 안 그런 선생님 없겠습니다만 정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열심히 한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통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그냥 사소한 상승은 안 넣었고요. 좀 드라마틱한 상승에 대한 것만 조금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인쇄해서 못 드렸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름을 조금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학교는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듭니다. 저는 점수를 만드는 그러한 선생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규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제가 맡은 반은 예비고일 하이퍼반이 될 거고요. 7월 20일 월요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될 요일과 시간은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무조건 제가 만든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중 문제집도 아이들이 숙제로 풀기는 할 거예요. 다만 시중 문제집만으로 수업을 하기에는요. 부족합니다. 왜냐면 유형 분류가 잘 안 돼 있을 경우도 많고요. 유형 분류가 꽤나 많이 되어 있던 문제집이다 할지라도 유형별로 필요한 문제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 스스로가 좀 만족을 못해서 항상 제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이제 교재 만들 때 참고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 시기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높은 확률로 미뤄질 겁니다.
미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중간에 수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예비 고일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비 고일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동기부여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이 하라고 시키시다 보니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강제로 시키는 데는 되게 한계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내용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보고 모르겠어요. 적어도 수학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로 공부를 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요. 아이들은 퍼지게 마련입니다. 포기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갑자기 학원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비고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신경을 쓰냐면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줘요. 막 중간중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나. 저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공주 사대부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살았나. 거기 100% 기숙사학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라든지 뭐 가끔은 뭐 기숙사 탈출한 얘기도 해주긴 합니다. 일단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가 그런 거 비교해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사실 수업을 조금 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숙제가 적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 적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이 살짝씩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 게 살짝은 러프한 그러한 분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력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 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심화 수업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모의고사 기출뿐만 아니라 내신 기출까지 조금 포함을 시킬 거예요. 내신 기출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물론 최근에 기억 경향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능 혹은 모의고사에서는요,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뭔 얘기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의기출로만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조금 약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신 기출들이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까지 왔을 때는 진짜 조금 요런 것까지 알아야 돼? 싶을 정도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일단 무조건 전 수업일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 가지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항상 귀가 조건은 테스트 오답이 완료가 되고 숙제가 완료되었을 시에만 저는 귀가를 시킵니다. 요 부분이 제가 어머니랑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요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열정.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들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 대부분 다음날 출근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오늘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에 꼭 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머니들이랑 자꾸 연락이 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테스트 오답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과제 같은 측면에서도 제가 과제를 항상 어떻게 내주냐면요. 공통과제가 있고 개별과제가 있어요. 공통과제는 제가 수업한 교재를 제가 진도를 나갔다 보니까 여기까지 꼭 끝내야 돼 이렇게 제가 정해주는 숙제고요. 개별과제는 제가 어떻게 정해주냐면요. 시중 문제집을 보통 시키는데 학생들이 시킵니다. 시킨다는 게 얼마나 해올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와 학생이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생은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하고 저는 가능한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차치는데 막 이러면서 조금씩 늘려요. 이렇게 학생들이 결국은 물론 어느 정도 가이드는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시키는 공부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게 되면 그것에 책임감을 조금 더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정하는 부분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조금 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만약에 덜 해오면 제가 항상 단골처럼 하는 멘트가 있어요. 너가 정했잖아. 야, 너가 한 다음에 왜 안 해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조금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해요. 물론 막 말도 안 되게 남기진 않아요. 새벽 3시까지 남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과제가 좀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관련된 내용은 항상 문자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비고일이 아닌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닉을 조금 의무로 시키고 있는데 사실 예비고일 학생들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까 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까지 의무로 시켜버리면 퍼지진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을 조금 위한 방향으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시간은 주말, 종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시간 저 또는 조교진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교육 개강 이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저녁에 수업이 없어서 제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조교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교진은 아무래도 조교 또한 아이들 뭐 질문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서울대 이과 계열이거나 혹은 수능 수학을 1등급 받은 그런 사람들로만 조교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뭐냐면요. 요것도 있을 거예요. 테스트 제가 관리하는 표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좀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오답률, 제일 밑에 줄에 오답률까지도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수업 시간에도 직접 조금 다뤄주고 있고, 요거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오답률 높았던 것만 모아서 다시 줍니다. 한 두세 번씩 줘요. 그래서 사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르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틀렸던 걸 안 틀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이런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제가 클리닉 관리하는 표인데요. 제가 항상 귀가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목요일에 수업을 했어. 그럼 목요일 귀가하기 전에 제가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해요. 클리닉 무슨 요일 몇 시에 올래?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몇 시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기록을 해놨다가 실제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실 제일 정확한 아무래도 아이들의 눈이겠죠. 그래서 수강 후기를 실어놨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나 봐요. 그래서 정말 가감없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드러낼 때 살짝 부끄러운 내용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고민했어요. 그대로 실을까? 손을 살짝 대볼까? 근데 뭐 사실 살짝 부끄러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뭐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저의 단점을 알아야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실어놨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내용들까지도 있어요. 막 반에 미소녀가 있다가 장점이래요. 막 그런 것들을 적어놓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가감없이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의 눈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조금 읽어보시고 저란 사람이 어떤가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